언제부턴가 이런 안경이 꽤 자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화이트 칼라의 직장인들이나 어딘가 어색한 일본 드라마의 등장인물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이 안경이 쥐도 새도 모르게 힙한 아이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깔끔하고 스마트하게 보이고 싶은 CEO와 전문직 분들에게서는 꾸준히 사랑받는 아이템이죠. 예쁘고 잘생긴 분들이 패션 액세서리로 소비를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태 안경 하면 무슨 브랜드가 떠오르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떠올린 그 브랜드 중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록 무태안경으로 운을 띄웠지만 결혼 예물을 알아봤던 분들 혹은 시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브랜드가 안경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끝판왕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이 무태안경도 그들이 잘하는 분야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아이템일 뿐이죠. 무려 2세기 전부터 존재해온 브랜드 까르띠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인물들은 대부분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은 항상 그들의 삶을 담은 책이 존재합니다. 특정 사건만을 다룬 책인데도 두께는 어마무시할 때가 많죠. 오늘 다룰 주인공은 그보다 2배 아니 3배의 시간을 살아온 브랜드니 다 다루는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까르띠에 가문이 까르띠에를 운영했을 당시 이야기만 준비했습니다. 까르띠에가 가문의 이름이구나. 근데 뭐 운영자가 바뀐 적이 있나 보죠. 네, LVMH, 케어링에 이은 3대 명품 그룹인 스위스의 리치몬드 그룹이 이 브랜드의 모든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이 그룹이 인수하기 전 까르띠에 가문이 4세대에 걸쳐 운영을 했었죠. 오늘은 이 가문이 운영하던 때로 돌아가 까르띠에의 본 모습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까르띠에의 탄생. 지금 까르띠에의 명성과 주얼리 브랜드라는 이미지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던 귀족이나 돈이 많은 부자가 설립한 브랜드라고 예상하실 텐데요. 전혀 아닙니다. 창립자 루이 프랑스와 까르띠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철광부와 세탁소 여직원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배우는 걸 좋아하는 범생이었음에도 기초 교육만 받은 채 바로 돈벌이를 시작해야 했죠. 할 줄 아는 게 없는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려면 어딜 가든 견습생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분야가 보석 세공사였죠. 시스막샹드바히라는 수준 높은 보석 세공사들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난리가 났겠지만 그 당시 견습생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란 없었습니다. 보수는 주면 감사한 것이었고 맞으면서 일을 배우는 게 흔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해 때려치는 견습생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도 루이 프랑스와는 악착같이 버텨내며 어깨너머로 세공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향 덕분인데요. 프랑스의 대통령은 몰라도 나폴레옹이란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그의 아버지는 28살의 나이에 부모 가족을 다 잃고 무일푼으로 파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직장을 얻어 돈을 벌고 번듯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견습 기간이 지나고 그가 보석공으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을 때쯤 전쟁으로 인해 파리를 떠났던 프랑스 귀족들이 브루봉 왕조 시대에 다시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귀족들이 다시 파리로 모이자 자연스레 사치품에 대한 수요도 올라갑니다. 그 덕에 파리에 있던 보석공의 몸값도 같이 상승했죠. 그런 운과 그의 부지런함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그를 좋게 봤던 보석상 주인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작은 아뜰리에를 오픈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보석을 만드는 공방이면서 판매도 하는 곳입니다. 까르띠에의 첫 매장은 처음엔 더 유명한 보석상 주인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사용했는데요. 대신 로고에는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새겼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상징하는 마름모에 자신의 이니셜 사이로 하트 에이스 카드가 놓여져 있는데요. 깍띠에라는 단어가 원래 카드 제작공을 의미해서 넣었다는 썰도 있고요. 매장을 오픈하는 1840년대에 프랑스에선 타로 카드가 유행했었는데 하트 에이스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서 사용했다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27살 청년의 부푼 기대감과는 다르게 이 보석 아뜰리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주얼리를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의 최상층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 수준에 맞는 매장과 아이템 그리고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애초에 가난한 젊은 보석공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차린 조그마한 공방이 그런 걸 갖출 리가 있겠습니까? 서비스는 물론이고 매장 인테리어, 구비하고 있는 아이템들까지 다른 공방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금이라도 팔리는 도자기, 회중시계, 장식 단추, 자수정 팔찌, 상하 오브제 같은 공예품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까르띠에는 그냥 이것저것 파는 잡화점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10년 넘게 주얼리를 다뤄온 안목으로 적어도 이 매장에서 파는 물건은 품질이 좋다는 인식은 남길 수 있었죠. 까르띠에 레드박스. 창립 이래로 12년 동안 파리는 사업하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1848년 유럽 혁명의 해로 국민 봉기가 일어났고 프랑스 임시정부의 부조리로 기업 수가 절반으로 줄어 경제 위기가 닥치고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 거기에 매장 화재까지 났었죠. 회사가 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할 만큼 최악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위기를 넘기자 까르띠에에게 귀인이 찾아옵니다. 파리의 유명 보석상 무슈 진리옹이라는 인물인데요. 은퇴를 고민하고 있던 이 노인은 파리의 4대 거리 중 한 곳에 자신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업을 제안했고 까르띠에 진리옹이란 이름으로 좋은 위치에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처음 까르띠에라는 명칭과 고급스러운 붉은색 실크박스가 처음 등장했죠. 근데 디자인이 지금과는 좀 다르죠. 열어보고 쉽게 만드는 사각형의 금장 장식이 있는 이 레드박스는 그로부터 60년 후에 완성됩니다. 젠틀맨 프리퍼 블롱드라는 무대에서 까르띠에 보석함이 등장했죠. 훗날 영화가 되어 마릴린 먼로의 역대급 작품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녀의 노래 가사에서도 까르띠에를 찬양하는데 이걸 보면 초창기와는 다르게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창립자 루이 프랑스와는 이 높아진 위상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순 없었지만요. 매우 친절해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창립자는 아들 알프레드 까르띠에에게 번듯한 회사 정도는 물려줄 수 있었는데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까르띠에를 방문한 왕족과 귀족 몇 명 덕분입니다. 오늘날 인플루언서라 하면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죠. 그 시절 인플루언서는 다양한 사치품을 향유할 수 있는 왕족의 부인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사람은 나폴레옹 3세의 아내 마담 에우제니였습니다. 그녀가 까르띠에를 방문해 구매를 했다고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그를 추종하는 귀족 부인들의 귀에 들어가 매장 방문객이 점차 늘기 시작했죠. 정작 그 인플루언서가 구매한 건 작은 찻잔 세트 하나뿐이었지만요. 까르띠에 말고 파리에 있던 주얼리 샵은 많았습니다. 외관상으론 경쟁사여도 서로서로에게 보석을 공급해주는 관계였죠. 까르띠에는 그중 가장 자본이 부족했고 어떤 샵을 가도 볼 수 있는 기성품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귀빈들은 까르띠에를 꾸준히 찾아주었는데요. 그는 그 비결을 아들에게 항상 강조했고 그 후손에게까지 전해지며 까르띠에의 사원이 됩니다. 매우 친절해져라.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100여 개의 진주가 엮인 목걸이가 없어도 괜찮다. 이미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사려는 그 보석보다 보석을 사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들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확인한 그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방문을 할 때마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덕에 왕실에 정식으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왕국 보증서를 받을 수도 있었고 당시 프랑스 최고의 셔츠 브랜드에 단추를 납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결의 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며 자란 아들 알프레드는 보석 세공사였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제작보다는 사업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운영자로서 까르띠에의 입지를 높이는 데 힘쓴 인물이죠. 알프레드에 대한 일화도 많고 까르띠에도 성장시켰지만 명실상부 그가 가장 잘한 건 자식 농사입니다. 삼남일녀 알프레드가 까르띠에를 운영할 당시에는 샤넬, 디올, 이브생로랑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네, 패션쇼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죠. 정확히 말하면 딱 그때 패션쇼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오뚜꾸띠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프레드릭 워스가 그 장본인인데요. 당시 가장 잘 나갔던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그 디자이너와의 첫 연은 역시 사업적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는 그의 쇼룸 진열대에 까르띠에의 주얼리도 전시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당연히 커미션을 지불한 대가로요. 자식 농사 이야기에 왜 패션 디자이너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알프레드의 장남 루이 조셉 까르띠에와 그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하나뿐인 손녀딸이 정약 결혼을 하였기 때문이죠. 까르띠에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약혼을 주선했습니다. 가족 사업에 대한 애정과 꿈이 있는 중학교 1학년 나이의 청년은 약혼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손녀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찰스 프레드릭이 그의 패션쇼의 모델로 세웠을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손녀딸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본 후 취소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으나 보잘것없던 까르띠에 가문에게 워스 가문은 놓칠 수 없는 좋은 인맥이었습니다. 결국 까르띠에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간 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약혼이 성사됩니다. 워스 가문은 결혼하자마자 까르띠에에게 지속적인 지원금과 돈 많은 귀족들을 꾸준히 소개해줍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마케팅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매장 위치를 가장 좋은 상권으로 옮길 수 있었죠. 지금도 까르띠에 매장이 있는 이 거리는 귀금속 매장이 모여있는 명품 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살펴보면 까르띠에가 성장한 계기는 우리가 말하는 근본 브랜드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을 한 적도 없고 그들만의 기술력이나 소재를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히트를 친 특정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인맥과 친절로 여기까지 오게 됐죠. 딱 알프레드의 까르띠에까지만요. 회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장남을 포함한 삼형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고부터 까르띠에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루이 조셉 까르띠에
그가 일을 시작할 때쯤은 파리의 에펠탑이 완공되던 시기였고 한때 가장 유명한 만국 박람회가 파리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까르띠에는 기념품 가게 마냥 에펠탑과 관련된 기념 장신구들을 팔고 있었죠. 루이 조세프에겐 이것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까르띠에만의 스타일을 영원히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1989년 8월 변화를 꾀합니다. 먼저 디자인팀을 새로 꾸립니다. 훈련된 보석 장인들만 디자인을 하는 것을 멈추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을 주얼리 디자이너로 고용합니다. 그는 다른 브랜드의 보석을 참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아예 다른 분야의 디자인을 참고하라고 권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이었죠. 프랑스 건축물은 우리나라에서 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장식들이 있습니다. 통동이라 하여 지붕 아치나 문 위쪽에 여백을 장식해 놓은 디테일, 창틀이나 기둥을 화려하게 채우는 과일 화환 장식, 그리고 화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철골 발코니 같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들은 이런 인테리어 양식을 참고하여 까르띠에만의 스타일을 탄생시킵니다. 스틸 귀흘렁드라고 불리는 이것은 발코니의 유려한 철골 구조와 화환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뭐가 새로울 게 있나 싶지만 당시 까르띠에만 이 디자인을 실현시킬 수 있었는데요. 이유는 소재 때문입니다. 많은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지만 그것을 지지하는 골격을 은이나 금으로 만들면 너무 무거워졌죠. 까르띠에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벼운 금속을 발견했습니다. 롤티어의 플래티넘, 바로 백금이죠. 그 전에도 가끔씩 쓰이긴 했으나 구하기도 힘들고 다루기도 힘들어서 백금으로 만든 보석은 스프 안에서 발견될 거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까르띠에는 그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우선 러시아로부터 품질 좋은 백금 공급처를 구하고 그들만의 정제법을 개발해 보석을 지탱하는 섬세하고 단단한 마운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금속과 합금하여 더 강하고 밝은 백금을 만들 수 있었죠. 이것이 창립한 지 70년 만에 가진 까르띠에의 첫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전설은 이제부터입니다. 산토스 시계, 백금의 사례를 보면